돈 갚아. 서지안이 누구야? 돈 받아갔으면 갚아야지. 손님으로 가득 찬 국밥집에 채권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채권자가 내민 서류에는 분명히 서지안 이름이 적혀 있고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며칠 전 우리를 위해서 당신 여기 도장 찍으면 돼. 그리고 너 하나 나가면 다 해결돼. 네 빚이니깐 네가 갚아. 그렇게 지아는 쫓겨나고 살기 위해 찾아간 곳에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질문, 불필요한 시선 두지 마세요. 얼마 후 대저택의 주인이 나타나고 지안을 보자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서지안 혼자였어요. 국밥집 주방에 불빛 하나만 켜진 채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을 씻었어요. 사골 육수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이 터 있었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어제부터 욱신거렸어요. 지아는 그냥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들어서더니 지안을 한번 훑쳤어요. 손도 허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며느리가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하면 어디다 써먹냐.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다시 썰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침이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픈 준비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 죽을 데웠어요. 젖은 수건을 갈았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다려 옷걸이에 걸었어요. 남편이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 오니까 얼굴 비추지 마. 초라한 꼴 보이면 체면 깎여. 지아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홀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다 얘가 들어온 뒤로 재수가 막혀서 그래요.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가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용히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눈빛이 더 버거웠어요. 점심이 지나갈 무렵 남편이 가게 뒤편으로 손짓했습니다. 급한 거래처 서류야.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지안이 서류에 손을 뻗었어요. 남편이 재빨리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빠르게 넘겼어요. 그 사이 눈에 뭔가 스쳤습니다. 보증, 대출 연장. 지안이 멈칫했어요. 당신이 내 아내 맞아? 남편도 못 믿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해줘요? 지아는 인감을 꺼냈어요. 눌렀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아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어요. 저녁 장사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남자 둘이 성큼 들어섰습니다. 서지안 씨 나오라 그래. 당신 이름으로 돈 받아갔으면 갚아야지. 숟가락이 일제히 멈췄어요.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채권자가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서지안.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카드론, 사채 보증, 연체 대출, 위임장, 숫자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 쪽으로 돌아섰어요. 저애가 원래 돈에 욕심이 많아요. 제가 속은 거예요. 지아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여보, 당신이 설명해줘. 이거 당신 일 아니야?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도 정확한 건 몰라.
지안이가 가게 일에 자꾸 끼어들더니 거기까지였습니다. 채권자가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쳤어요. 오늘 돈 못 내면 내일은 집으로 간다. 시어머니가 지안에게 소리쳤습니다. 가게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책임져. 배신, 공개망신, 뒤집어 씌우기 한꺼번에 터졌어요. 채권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 방 문을 열어젖혔어요. 옷가지를 쓸어 담았습니다. 속옷이며 수첩이며 아버지 사진까지 검은 비닐봉투 안으로 다 밀어 넣었어요. 어머님, 오늘만은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지안이 소매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쳤어요. 내 이름으로 된 빚이니까 내가 갚아. 우리 집 대문 다시 넘을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은 현관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내잖아. 최소한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당신 하나쯤 내보내야 내가 산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골목에 지안 혼자 남겨졌습니다. 비닐봉투가 쓰러졌어요. 아버지 사진 액자가 깨졌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워 가슴에 안았어요. 그때 코트 안쪽에서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회중시계였어요.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뚜껑 덮이는 소리, 시어머니가 외치는 소리, 빨리 문 잠가. 지안이 눈밭에 무너져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저 집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문양 위로 아버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지안아,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마라. 눈물이 흘렀어요.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지안의 눈빛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너지던 눈빛이 아주 조금씩 버텨내는 눈빛으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지안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눈은 계속 쏟아졌고 발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발끝이 차가운지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움직였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안은 그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비닐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서 젖은 옷 냄새가 올라왔어요. 깨진 액자 조각이 봉투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지안은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어났어요. 들어갔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따뜻한 캔커피 하나, 거스름돈 몇 푼이 전부였어요. 의자에 다시 앉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캔커피만 조금씩 마셨어요. 손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 받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연체 안내, 미납고지, 상환 요청, 숫자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지안은 화면을 꺼버렸어요. 숫자보다 그 문장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빚쟁이로 불러버린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은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회중시계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봤어요. 오래 다른 금속 표면, 안쪽에 새겨진 작은 문양, 느리고 조용한 초침 소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겨울마다 장갑 낀 손으로 이 시계를 닦던 아버지. 밥상 앞에서도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던 아버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시계만큼은 늘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겹쳤어요.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몫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듣고 흘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런 아버지를 닮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3년 동안 굽히고 참고 버텼는데 결국 눈밭으로 쫓겨났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꾹 참았어요.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 식구들, 남편 거래처,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미선, 시장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는 이름이 그것뿐이었어요. 전화를 눌렀습니다. 바로 끊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끊었어요. 3번째였습니다. 이번엔 끊지 않았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미선 목소리였어요. 지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지아나? 지안이야?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였어요. 지아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미선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지안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나갈 데가 없어요. 미선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어디 한번 가보자. 큰 집인데 사람 구하는 게 급하댔어. 숙식 다 돼.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밤은 어떻게든 버텨. 알겠지? 버텨.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제일 구석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옆 사람 코 고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뜨거운 공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가 비닐봉투를 던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팔짱 끼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신 하나쯤 내보내야 내가 산다.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누런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닐봉투를 조용히 열었어요. 깨진 액자 속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메모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워도 사람까지 쉽게 살지 마라. 지아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이 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지아는 몰랐습니다. 근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지아는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오미선이 찜질방 앞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내리고 나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멈췄어요. 여기야.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검은 철문이었어요.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 다른 세계 같았어요. 미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잘리는 곳이래. 그래도 밥은 굶지 않아.
지아는 철문을 바라봤어요. 무서웠습니다. 모르는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잘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가 발을 밀었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대면이었습니다. 윤비서라는 사람이 지안을 보더니 얼굴보다 손을 먼저 봤어요. 주방일 해봤습니까? 국밥집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복례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무거운 냄비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칼 쥐는 손을 봤어요. 행주 짜는 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불쌍한 사연 필요 없어요. 여기선 손이 먼저여야 해. 지아는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버티는 건 익숙합니다. 복례가 잠깐 지안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방이 배정됐어요. 창고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침대, 협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지아는 짐을 풀었습니다.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볼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어요. 잠깐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생각났어요. 창고 옆 작은 방, 베개 밑 회중시계, 어젯밤 중얼거렸던 말. 아버지,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볼게요. 지아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절도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비서였어요. 따라오세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지아는 뒤를 따랐어요. 저택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양쪽으로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지안의 낡은 신발이 그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비서가 멈췄어요.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해진 구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않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비서가 지안을 봤습니다. 실수는 한 번입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안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도 질서가 먼저구나. 시댁이랑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근데 통제라는 건 같았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복례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두 손으로 들었어요. 팔이 떨렸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칼 쥐는 손을 봤어요. 행주 짜는 힘도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냄비 위치는 여기. 재료는 이 순서대로. 아침은 7시 반, 저녁은 6시. 말하면서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여기선 실수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곳이에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하루가 시작됐어요. 현관 바닥부터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닦았어요. 대리석이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그 다음은 긴 복도였습니다. 걸레를 밀었어요. 끝에서 끝까지. 은식기를 닦았습니다. 찻잔을 배치했어요. 각도까지 맞췄습니다. 조금 틀리면 다시 했어요. 점심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안이 접시를 놓았어요. 복례가 지나가다 보더니 말없이 눈짓을 했습니다. 다시 하라는 뜻이었어요. 지안은 다시 놓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도움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안 귀에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는 일 잘하는 것보다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서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눈에 안 띄는 것. 지안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지안은 상을 날랐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식탁이 화려했습니다. 접시도 수저도 고급이었어요. 상차림도 정갈했습니다. 근데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족들이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조용한 집이었는데 따뜻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은 조용함이었어요. 지아는 빈 그릇을 치우다가 멈췄습니다. 그릇 안에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거의 안 먹었습니다. 지아는 잠깐 그걸 들여다봤어요. 이 많은 음식을 두고 왜? 생각하다가 그냥 치웠습니다. 궁금해도 묻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여자였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나이는 3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걸음이 조용했어요. 근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큰 며느리 세라였어요. 세라는 지안 앞을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면서 훑었어요. 얼굴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신발을 봤어요. 갈라진 손을 봤습니다.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는 버릇을 봤어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따지는 눈빛이었어요. 지아는 시선을 아래로 깔았습니다. 저녁이 끝났어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주방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허리에 갖다 댔습니다. 허리 안 좋습니까? 윤비서였어요. 복도를 지나다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지아는 바로 손을 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윤비서는 잠깐 지안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안은 숨을 내쉬었어요. 약한 모습을 들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아프다고 했다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꼭 참아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좁았습니다. 낡은 침대, 협탁 하나, 창문은 작았어요. 창고 옆이라 바깥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짐 보따리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낡은 천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저택은 차갑고 정돈된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 금속의 묵직한 감촉만이 유일하게 자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깨진 액자 대신 그냥 사진만 꺼내 협탁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회중시계를 넣었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였어요.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하루 여기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천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베개 밑에 손을 넣었어요. 회중시계가 손에 잡혔습니다. 차가웠어요. 지아는 잠깐 쥐고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시작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니 복례가 이미 와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앞치마를 두르자 복례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오늘 점심 육수 당신이 해봐요. 지안은 대답했습니다. 네. 복례가 그제야 돌아봤어요. 짧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어요. 지아는 냄비를 꺼냈습니다. 사고를 씻었어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습니다. 불을 올렸어요.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국밥집에서 수백 번 하던 일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복례가 슬쩍 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근데 보고 있었습니다. 재료 손질이 시작됐어요. 물을 썰었습니다. 크기가 고르게 나왔어요. 대파를 다듬었습니다. 마늘을 찧었어요. 무거운 냄비를 옮겼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근데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냄비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두 손으로 잡았어요. 천천히 들었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복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한테는 안 보이는 쪽으로, 속으로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점심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탁!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소리였습니다. 지아는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어린 손주였습니다. 공을 가지고 놀다가 선반을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선반 위에 있던 도자기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하얀 도자기였어요. 꽤 높은 선반이었습니다. 아이가 굳어 있었어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달려들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도자기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받쳐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선반 모서리가 손등을 긁었어요. 길게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도자기는 안 깨졌습니다. 지아는 도자기를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친 데 없지? 괜찮아. 놀랐지?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지안 손을 봤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안이 웃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많이 놀랐구나. 아이가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울려다 참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비서였어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아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윤비서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응급약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소란 안 만든 판단 좋았습니다. 지아는 약 상자를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잠깐 멍해졌습니다. 바로 반응이 안 됐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윤비서는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복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 손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독약을 꺼냈어요. 지안 손등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손길이 생각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다음부터는 내 몸부터 챙겨요. 퉁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손은 부드러웠어요. 지아는 복례 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완전한 정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아주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세라가 복도에서 지안을 불러 세웠어요. 아까 일은요.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애 앞에서 유난 떨 필요 없었잖아요. 도자기는 원래 거기 있던 거니까 직원이 치웠으면 그만이었어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근데 뜻은 분명했습니다.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였어요. 지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한마디만 하고 지나쳤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등에 붙인 반창고를 들여다봤어요. 쓰라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상처난 손으로 조심히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아는 혼자 생각했어요. 아마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또 남부터 챙겼냐고.
그러면서도 뭔가 뿌듯한 얼굴을 했겠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어요. 저택에 온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 한쪽에서 나이든 도우미가 지안에게 다가왔어요. 아까 잘하셨어요. 도자기 그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여기서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땐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하고 도우미는 돌아섰습니다. 더 말이 없었어요. 지안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안은 몰랐지만 신참인데 침착하더라. 저 손 보통 손이 아니더라.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창고 옆 작은 방. 제일 먼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어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림자에서 실체가 있는 사람으로 아주 조금씩이었어요. 지아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버텼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이 현관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복례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여회장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게 다였어요. 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택 분위기가 달랐어요.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현관 꽃병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있던 꽃이 아니었습니다. 응접실 테이블 위치가 조금 옮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각도를 다시 맞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창문도 다 닫혀 있었어요. 원래도 깨끗했는데 더 닦은 거였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조용했어요. 지안 옆에서 나이든 도우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회장님 오시는 날은 화장실도 눈치 봐야 해요. 지안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오전이 다 지나갔어요. 윤비서가 직원들을 현관 앞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지안도 섰어요. 맨 끝이었습니다. 윤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필요한 시선,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움직임, 없어야 합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지아는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손을 앞에 모았어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그것만 빌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묵직하고 낮은 엔진 소리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정문이 열렸어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 차가 멈췄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명자 여회장이 내렸어요. 고령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어요. 근데 걸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저분이 이 집의 중심이구나.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여회장이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안도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어요. 작업복 주머니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주머니 밖으로 뭔가 미끄러졌습니다. 회중식의 줄이었어요. 끝부분이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현관 조명 아래에서 낡은 금속이 잠깐 빛을 받았어요. 찰나였습니다. 여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뚝!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회장이 물건을 놓치는 걸 본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직원 중에 그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비서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근데 멈췄습니다. 여회장 눈빛을 본 거였어요. 뭔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지아는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근데 여회장 시선은 지안 얼굴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중시계였어요. 주머니 밖으로 나온 시계줄. 그 끝에 달린 낡은 금속. 거기에만 시선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회장 얼굴이 변했어요. 놀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올라오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여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안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떨렸어요.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지안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여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안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입니다. 여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표정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눈빛에 뭔가 가득 차올랐어요. 지안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회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라가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지안을 노려봤어요. 저 신참이 무슨 짓을 한 거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주변 시선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흩어졌어요. 여회장은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변 눈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입술을 움직이다가 다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 끝나면 서재로 오세요. 그게 다였어요. 여회장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달랐어요. 들어올 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현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회중시계 줄을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내 아버지 유품이 왜 저분을 저렇게 만든 걸까요? 지안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후 내내 일을 했습니다. 접시를 날랐어요.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복례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손 흔들리면 접시부터 내려놔요. 지안은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저녁 일이 끝났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봤습니다. 똑같은 시계였어요. 아버지가 늘 품고 다니던 그 시계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여회장은 이걸 보고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지안은 시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 문양을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문이었습니다. 닳아서 흐릿해진 선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문양을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서재. 지안은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오늘 일 끝나면 서재로 오세요.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해고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둘 다 무서웠어요. 지안은 회중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가요? 저녁 일이 끝났습니다. 지안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지안은 세수를 한 번 더 했어요. 찬물이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어요. 서재.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작게 났어요. 긴 복도가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안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고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둘 다 무서웠어요. 근데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여 회장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서재는 넓었습니다. 벽 가득 책이 꽂혀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이었습니다. 책상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안을 보더니 손으로 맞은편을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지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계 좀 가까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안은 망설였어요. 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손에서 놓는 게 어색했어요. 근데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서 내밀었습니다. 여 회장이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손끝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문양 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어요. 그 옆에 녹슨 금속 조각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것이었어요. 여 회장이 그 금속 조각을 손끝으로 밀었어요. 지안 쪽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지안은 들여다봤어요. 문양이 있었습니다. 회중식의 안쪽 문양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같은 곳에서 나온 것 같은 문이었어요.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겁니다. 여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 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여 회장이 젊었을 때였어요. 겨울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산길을 달리던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비탈 아래로 반쯤 뒤집혔어요. 동승자 몇 명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 안이 엉망이었어요.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타났습니다. 맨손으로 차문을 벌렸어요. 차가운 금속이었는데 그냥 힘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냈어요. 눈보라 속에서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자기 장갑을 벗었어요. 여 회장 손에 끼워줬습니다. 자기 외투를 벗었어요. 상처난 곳을 막아줬습니다. 눈발을 맞으면서도 표정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하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냐고 물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구조 과정에서 그 남자 회중식의 부속이 떨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여 회장 손에 남았어요. 나중에 돌려주려고 사람을 풀었습니다. 수년간 찾았어요. 끝내 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서성호 씨였습니다. 여 회장이 말했어요.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서성호. 지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지안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분이었어요. 정비소 일하셨고, 말수가 없으셨고, 겨울에 손이 많이 상하셨어요. 여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겨울에 손이 상하셨다고요? 네. 해마다 그러셨어요. 장갑을 늘 챙기셨는데, 막상 본인은 잘 안 끼셨어요. 여 회장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겨울이면 틀대로 튼 손, 장갑 낀 채로 이 시계를 닦던 모습,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얼굴. 그 사람이 눈보라 속에서 차문을 열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고,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했겠죠. 지안은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믿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안은 꾹 참았어요. 여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안이 말했어요. 비 오는 날에 창밖을 오래 보셨어요. 이 시계를 늘 손수 닦으셨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추워도 사람까지 쉽게 살진 마라. 여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재 안에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지아는 일어났어요.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여 회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지안 씨.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았군요. 그게 다였어요. 지안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그대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몰랐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고도 그냥 돌아서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아는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렸어요. 느린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계를 품고 다녔어요. 평생. 그날 그 산길도 이 시계를 품고 올라갔겠죠. 지아는 시계를 가슴에 대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협탁 위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말 수 없고 조용하고 손이 늘 상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비서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펜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지안. 나이 33. 결혼 3년 차. 항목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도윤 사업 현황. 시어머니 나정숙. 국밥집 운영 내역. 그리고 지안 명의로 실행된 대출 목록. 줄이 길어졌어요. 윤비서는 쓰면서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썼습니다. 한 줄 한 줄 채울수록 얼굴이 더 굳었어요. 사건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아내 명의를 한두 번 쓴 게 아니었어요. 카드론, 사채 보증, 연장 대출, 위임장, 날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기간이 길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비서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폈어요. 한편 저택 안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지안방이 달라져 있었어요. 창고 옆이었는데 복도 안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덜 드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옮겨져 있었어요. 아침에 주방으로 갔더니 복례가 무거운 짐을 다른 직원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지안이 하던 일이었어요. 지안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복례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다른 거예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지안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뀐 건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게 불안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죠? 복례가 지안을 봤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겁낼 것도 없어요. 그게 다였어요.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지안이 복도에서 은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걸어왔어요. 지안은 고개를 숙이며 옆으로 비켰습니다. 세라가 멈췄어요. 잠깐요.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세라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안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잊지 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어요. 근데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몸이 굳었어요. 손목에서 느껴지는 힘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목을 잡고 끌던 기억이 겹쳤어요. 주방 뒤편으로 끌려가던 그날,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몰아붙이던 그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 소리였어요. 여회장이었습니다. 세라가 손을 놓았어요. 빠르게 놓았습니다. 표정을 바꿨어요. 아무 일 없는 얼굴이 됐습니다. 여회장은 두 사람을 봤어요.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참았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회장도 앉았어요. 지아는 상을 날랐습니다. 구석에서 움직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여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식탁 전체에 들렸어요. 서지한 씨에게는 필요한 일만 맡기세요. 나머지 지시는 윤비서를 통해서만 내리도록 하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라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다들 들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구석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회장이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선을 그어줬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지안 경계를 지켜준 거였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고마운 건지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복례가 주방 정리를 마치고 지안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같이 일했어요.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착한 게 아니에요. 지안이 복례를 봤어요. 만만한 거예요. 복례는 행주를 개면서 말했습니다. 지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참으면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죠? 버티면 인정받는다고요.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당해봐야 알아요. 복례가 행주를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온 건 눈밭이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갈라진 손등,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3년치 흔적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이었어요. 여회장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게 저녁 습관인 것 같았어요. 지안이 마당 한쪽에 있었습니다. 여회장이 다가왔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여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창밖을 오래 봤다고 했죠. 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걸었어요. 나란히, 말없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비서가 여회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보고를 시작했어요. 대출 실행 날짜 중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여회장이 들었습니다. 지안 씨가 시아버지 병원 간병을 하던 날짜와 겹치는 건이 3건입니다. 당일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었던 시간이에요. 여회장이 윤비서를 받습니다. 그 시간에 명의가 사용됐다는 거죠. 네. 침묵이 흘렀어요. 단순히 남편이 아내 몰래 쓴 수준이 아닌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 회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쓴 게 아니라 도구로 썼군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 안에 뭔가 단단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여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계속 알아보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비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류가 쌓였습니다. 날짜가 맞춰졌어요. 숫자가 이어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문 앞에 두 사람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지한 씨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윤비서가 지한을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지한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문 앞에 시어머님과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지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어졌어요. 주었습니다. 다시 손에 쥐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어요. 복례가 옆을 지나치다 지한을 봤습니다. 멈췄어요. 가서 봐야 해요. 짧게 말했습니다. 안 보면 더 오래 끌려요. 지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응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잖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둘 다 평소랑 달랐어요. 차려입고 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한을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지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한 줄도 모르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지한은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진짜 걱정은 늘 조용했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걱정은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가 있었잖아. 우리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지한은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찾으려 했어요. 따뜻했던 순간, 믿었던 순간, 가족이라고 느꼈던 순간,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여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윤비서가 뒤따랐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좀 힘들었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여기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 윤비서가 여 회장을 봤어요. 여 회장이 눈짓을 했습니다. 윤비서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펼쳤습니다. 대출 목록이었어요. 날짜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한 간병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시간, 겹치는 날짜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테이블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아내도 동의한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윤비서가 말했습니다. 이 날짜에 지한 씨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병 기록이 있어요. 직접 서류에 서명할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남편 표정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대신 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허락받고 한 거예요. 윤비서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나정숙이 보낸 문자였어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사정 말하지 말고 도장만 받아와. 시어머니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실제 두려움이 얼굴에 나왔습니다. 여 회장이 말했어요.
이건 가족 간 오해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어요. 근데 응접실 전체에 깔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응접실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집을 위해 살았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근데 또렷했어요. 새벽에 육수 끓이고, 시아버님 병수발하고, 빨래하고 다리고, 밥 짓고, 남편이 시선을 내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제 이름으로 된 빚이었어요. 그리고 현관 밖 눈밭이었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안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 집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응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을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 서류를 봤습니다. 문자 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눈을 내렸습니다. 지안은 말을 끝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했어요.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나왔습니다. 떨면서도 나왔어요. 윤비서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시죠. 경비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들어올 때 메고 있던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시어머니가 뒤따랐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들어올 때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한 걸음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응접실에 지안 혼자 남았어요. 여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안을 한번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지안은 의자에 앉은 채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느린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눈밭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비닐봉투, 깨진 액자, 쏟아지는 눈. 그날은 끌려나갔습니다. 오늘은 안 끌려갔어요. 지아는 회중시계를 쥔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응접실 일이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흘리고 다니는 말이었습니다. 부자 집으로 도망갔다. 늙은 여자 회장 뒤에 숨어 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 소문이 저택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세라가 저녁 식탁에서 꺼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애둘러서 했어요. 요즘 바깥에서 이 집 얘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체면이 있는데 좀 신경 쓰이네요. 말이 끝났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가족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불편한 눈빛이었어요. 지아는 구석에서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다 들렸습니다. 못 들은 척 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꺼냈어요. 비닐봉투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이었어요. 옷을 접었습니다. 넣었어요. 아버지 사진을 챙겼습니다. 회중시계를 손에 쥐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 집이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이 체면을 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복례였어요. 가방을 보더니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지안을 봤습니다. 짐 싸요?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도망치면 복내가 말했습니다. 밖에서 떠드는 것들이 맞는 꼴이야. 지안이 손을 멈췄어요. 도망가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부자 집으로 도망갔다는 말이요. 복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어요. 지안은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쯤 채워진 가방이었어요. 도망.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치려는 건가요?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도망인가요? 지안은 옷을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 꺼냈어요. 개서 제자리에 뒀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협탁 위에 다시 세웠어요. 가방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회장이 가족들을 불렀어요. 윤비서도 불렀습니다. 법무팀도 들어왔어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응접실이었어요. 여회장이 나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서재에 있던 그 상자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족들이 봤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어요. 저게 뭔가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여회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평소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였어요. 폭설이 내리는 겨울 산길, 뒤집힌 차, 쏟아지는 눈, 의식을 잃어가던 사람들, 그리고 나타난 이름 모를 남자. 여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장면 한 장면 말했습니다. 맨손으로 차문을 열었어요. 장갑을 벗어 건네줬습니다. 외투를 벗어 상처를 막았어요.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응접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여회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천조각, 녹슨 금속 부속. 그날 그 사람 회중시계에서 떨어진 조각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서성호입니다. 서지안 씨 아버지예요. 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눈을 깜빡였어요. 가족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여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서지안 씨는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의 딸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근데 무게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 아이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건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응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세라가 테이블 위 나무 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안 회중시계를 봤어요.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다시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윤비서가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 강도윤 씨와 시어머님 관련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명예 도용, 불법 대출 개입, 자금 유용 정황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이 소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어요. 그게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녁이 끝났어요. 복례가 주방을 정리하면서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 씨. 지안이 돌아봤어요. 씨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복례가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복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행주를 건넸어요. 지안은 그 행주를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어요. 근데 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안은 여회장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여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 섰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회장이 받습니다. 여기서 계속 보호만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회장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서재가 조용했습니다. 여 회장이 지안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도요. 여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보답하겠다고 했을 때 손을 저었어요. 지안이 여 회장을 봤습니다. 아버님이랑 닮았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여 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에 나서서 업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혼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발판은 조용히 놓겠어요. 지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가 나왔어요. 여기 온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여 회장 앞에서 이런 얼굴을 한 게 처음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협탁 위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저 오늘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 말했어요. 회중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느린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무너지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던 눈빛도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앞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윤비서가 지안을 불렀어요. 조용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 한 권을 펼쳤어요. 지안 씨가 국밥집에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안이 봤어요. 새벽 육수 끓이기, 재료 손질, 주방 동선 관리, 식재료 발주, 손님 응대, 마감 정리, 항목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다 혼자 하셨던 거죠?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윤비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지안 씨가 다 한 겁니다. 혼자서요. 지안이 테이블을 봤어요. 항목들을 봤습니다. 3년 동안 해온 일들이었어요. 당연하게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냥 해온 일들이었어요. 그게 자산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복례가 지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골목을 여러 개 걸었어요. 복례는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국밥은 냄새가 반이에요. 지안이 들었어요. 골목 어귀에 냄새가 돌아야 사람이 와요. 안쪽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소용없어요. 또 걸었습니다. 주방은 동선이 생명이에요. 두 발짝 안에 다 있어야 해요. 멀리 있으면 느려지고, 느려지면 국물 온도 떨어지고, 온도 떨어지면 맛이 달라지고. 지안은 들으면서 걸었어요. 복례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 말이었어요. 거칠지만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어요. 복례가 멈췄습니다. 작은 점포 앞이었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작았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여기, 지안이 봤어요. 좁아 보이죠? 네. 근데 주방이 깊어요. 아침 장사하기 딱 좋고, 골목 초입이라 냄새가 퍼지기 좋아요. 셔터를 올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조리대가 있었어요.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수도가 있었어요.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조리대 앞에 섰어요. 손을 올려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반. 혼자 국밥집 주방에 서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남의 집 주방이었어요. 지금은 내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어요. 복례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지안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윤비서가 맡았어요. 계약서, 사업자 등록,
초기 장비 목록 하나씩 챙겼습니다. 여회장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서명할 날이 됐어요. 윤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안 앞에 놓았어요. 읽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물어보세요. 지안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한 장씩 넘겼습니다. 윤비서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가게 서류에 도장 찍던 그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페이지를 손으로 덮으면서 빠르게 넘기던 그날, 손끝이 떨렸던 그날, 그날과 정확히 반대였어요. 오늘은 다 읽었습니다. 다 알고 찍었어요. 윤비서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안은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개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게 청소를 했어요. 바닥을 닦고 벽을 닦았습니다. 조리대를 닦았어요. 낡은 데가 있으면 고쳤습니다. 장비를 들여놓았어요. 냄비가 들어왔습니다. 국자가 들어왔어요. 밥솥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빼곡한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메모들이었어요. 마지막 장이었어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건 큰 돈이 아니라 뜨거운 한 끼다. 지아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남을 먼저 챙겼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자기 장갑을 벗었습니다. 이름도 안 남기고 사라졌어요. 뜨거운 한 끼. 지아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개업 전날 밤이었습니다. 여회장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지안도 나왔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여회장이 먼저 말했어요. 성호 씨가 살아계셨다면. 잠깐 멈췄습니다. 내일 가게 문 앞에 제일 먼저 서 있었을 사람이에요. 지안이 여회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눈물 사이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여회장이 지안을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개업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느린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가방을 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게 앞에 섰어요.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올렸어요. 철컹.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가게 안이 환해졌어요. 지아는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냄비를 꺼냈습니다. 사고를 씻었어요. 찬물에 담갔습니다. 불을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걷어냈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또 걷어냈습니다. 물을 썰었어요. 대파를 다듬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사골 냄새였어요. 시댁 국밥집에서 수백 번 맡던 냄새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여기는 내 가게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오미선이었습니다. 떡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개업 축하해. 나 제일 먼저 왔지? 지안이 웃었습니다. 오미선이 주방 안을 둘러봤어요.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둘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복례가 왔어요. 주방 동선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냉비 위치를 봤어요. 재료 정리 순서를 봤습니다. 말없이 끄덕였어요. 그게 복례식 칭찬이었습니다. 윤비서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골목 한쪽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였어요. 가게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있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다 냄새를 맡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를 주문했어요. 지안이 국밥을 냈습니다. 손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잠깐 있었습니다. 국물이 진하네. 그게 다였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아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뒤돌아서서 조리대를 닦았어요. 3년 동안 국밥을 끓였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욕을 들었습니다. 타박을 들었어요. 재수가 막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기 국밥에 대한 말을 들었어요. 국물이 진하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됐어요. 한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검은 차 안에서 윤비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첫 손님 받으셨습니다. 여 회장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여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오래 묵은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은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손님이 드문드문 왔다가 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첫날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빈자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렸어요. 지아는 조리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매상을 정리했어요. 숫자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숫자였어요. 몸이 피곤했습니다. 손이 쑤셨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당겼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이 피곤함이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느끼던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거웠습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안쪽이 다 꺼져 있는 것 같은 피곤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소모된 피곤함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내가 한 피곤함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루를 버틴 사람의 피곤함이었어요. 지아는 가게 한쪽 선반을 봤습니다. 아버지 수첩 옆에 사진을 세워뒀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깨진 액자 대신 그냥 세워둔 거였어요.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사진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오늘 내 이름으로 국밥 팔았어요. 말이 끝났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초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용한 소리였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 오는 밤 검은 비닐봉투 하나 들고 쫓겨났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 가게에 불을 끄는 사람이 됐습니다. 뜨거운 국 한 그릇으로 자기 삶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보물창고 인생사연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